엄마, 이제 그만 울어도 돼. 나는 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안전 컨설턴트로 평생을 남의 안전을 지켜왔던 남편이 정작 자신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다는 아이러니가 나를 더욱 괴롭혔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섰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아들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미쳤을지도. 10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우리 쌍둥이 아들들이 탄 차가 트럭과 충돌했고, 한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다른 한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즉사한 아이의 신원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과 슬픔으로 나는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 어느 아이가 죽고 어느 아이가 실종된 것인지 준혁인지 준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강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 추정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믿었다. 남편은 처음엔 나와 함께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다. 한 아이는 이미 잃었는데 남은 아이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에 절망했다. 결국 그는 체념했고 나는 혼자서 아들을 찾는 일에 매달렸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점점 깊은 골이 패였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직감이 그 아이는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외쳤다. 남편은 처음엔 나와 함께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갔다. 결국 그는 체념했고 나는 혼자서 아들을 찾는 일에 매달렸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점점 깊은 골이 패였다. 그리고 오늘 남편마저 잃었다. 조의를 표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등골에 전류가 흘렀다. 10년 동안 꿈에서 들어온 그 목소리였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는 178cm 정도로 쌍둥이 아들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이 정도였을 것이다. 얼굴은 확실히 내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랐다. 25살 청년이라기보다는 30대 중반의 남자처럼 보였다. 남자는 너무 완벽했다. 깔끔한 정장, 성숙한 얼굴, 의젓한 몸짓, 그리고 차가운 미소까지. 자신을 서준혁이라고 소개했다.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10년 전 사고 당시 병원으로 실려간 아이가 준혁이었는지 준호였는지 실종된 아이가 누구였는지 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것이 뒤섞여버린 내 기억 속에서는 구분이 불가능했다. 쌍둥이였지만 둘은 완전히 달랐다. 준혁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고 준호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았다.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소름 끼쳤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사고 이후로 모든 것이 흐릿하다고 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감정이 없었다.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 남자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나를 전혀 모른다.
아들이라고 자처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모정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다. 1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어머니를 만난 아들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감정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의무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에게 지시받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더욱 섬뜩했다. 자신이 어머니를 찾았다는 것이다. 내가 아들을 찾은 게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내가 뭘 그만하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정말 내 아들이 맞는지 물었지만 그는 의심하고 있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10년이란 시간이 사람을 바꾼다고 했지만 뭔가 다른 의미로 들렸다. 장례식장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실종된 아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정말 그 아들이 맞는지 의심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나는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연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정해진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만 진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버지가 죽었다고 언급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다. 10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의 반응이 아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설령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10년 동안 나는 너무 외로웠다. 아들을 잃고 남편과도 멀어지고 혼자서 버텨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이 남자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진짜 아들이기를, 진짜로 돌아온 것이기를. 하지만 내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내 아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 아들이 맞더라도 뭔가 중대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까지 나는 준혁과 함께 서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마치 투명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장례식 3일 후 준혁이 내 집에 나타났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완벽함은 여전했다. 마치 잡지에서 나온 모델 같았다. 그는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과 함께 사는 것.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위화감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준혁은 자신의 짐을 가져왔다고 했지만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25살 성인 남자가 이사를 하는데 가방 하나라니. 게다가 그 가방도 새 것 같았다.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 10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살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많이 가지고 다니면 불편해서라고 답했다. 대답이 어색했다. 마치 즉석에서 만들어낸 변명 같았다. 집안을 둘러보는 준혁의 모습이 이상했다.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던 아이라면 설령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어딘가 익숙함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처음 보는 집에 온 것처럼 행동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방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쌍둥이 아들들의 방은 2층 복도 끝에 나란히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1층을 두리번거리며 어디가 자신의 방인지 물어봤다. 기억이 안 난다며 사고 후유증이라고 했다. 사고 후유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했다. 집의 구조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보여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준혁은 방 안을 마치 박물관을 구경하듯 둘러봤다. 벽에 붙어 있는 어린 시절 사진들, 책상 위의 학용품들, 옷장 속의 옷들을 하나하나 신기한 듯 바라봤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추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을 함께 먹을 때도 어색했다. 나는 예전에 쌍둥이들이 좋아했던 음식들로 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깻잎 무침.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메뉴들이었다. 준혁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먹는 모습이 이상했다. 김치찌개를 먹을 때 살짝 인상을 찌푸렸고 계란말이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예전 준혁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는데 내가 입맛이 변했나 보다고 말하자 그는 미안하다며 억지로라도 먹으려 했다. 그 모습이 더욱 어색했다. 진짜 내 아들이라면 엄마가 해준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이렇게 어색하게 굴지는 않았을 것이다. 밤이 되어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준혁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친구와 통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이자 그가 누군가에게 알겠다고 하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러더니 내가 너무 의심하고 있어서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계획? 무슨 계획? 내가 의심한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준혁이 진짜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닐까? 아니면 내 아들이 맞더라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그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곧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도 들렸다. 끝낸다? 무엇을 끝낸다는 거지? 전화가 끝난 후 나는 황급히 내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누군가 내 아들인 척 하면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내 아들이지만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준혁과 마주쳤을 때 나는 일부러 시험해 보고 싶었다. 준혁이 7살 때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때는 준호가 아니라 준혁이 넘어진 것이었다. 쌍둥이 중에서도 특히 준혁만 아는 기억이었다. 그는 죄송하다며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준혁이 밤마다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일이 있다고 했지만 무슨 일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25살 청년이 밤늦게 외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뭔가 수상했다. 더구나 집에 돌아올 때면 항상 새로운 물건들을 가져왔다. 비싼 옷, 고급 시계, 최신형 휴대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건지 궁금했다.
내가 일이 잘 되고 있나 보다고 물었을 때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그런 셈이라고 답했다. 그런 셈이라니. 이상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이 한 여자와 함께 집에 들어온 것이다. 젊고 예쁜 여자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 품에 있는 아이였다. 준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그는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다며 그녀를 서아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라고 했다. 아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 아들이 결혼했다고. 언제? 어디서? 왜 나는 몰랐을까? 서아가 품에 있던 아이를 내밀며 민우라고 소개했다. 3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할머니? 현기증이 났다. 내가 할머니라고. 이 아이의? 아이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였다. 그런데 그 눈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다. 마치 어린 시절 내 아들들을 보는 것 같았다. 그때 준혁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마치 나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진짜 거짓말이 무엇인지,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작은 손자가 내게 전해줄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민우가 우리 집에 온 첫날 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다. 서아가 당황해하며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어린 며느리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해열제를 찾아주고 찬 수건으로 민우의 이마를 식혀줬다. 민우가 나를 부르며 작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자라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가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민우의 열이 내리지 않자 서아가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는데 준혁이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병원은 안 된다며 집에서 치료하자고 고집을 부렸다. 서아가 아이가 아픈데 왜 그러냐고 의아해했지만 준혁은 완고했다. 마치 병원에 가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결국 내가 나서서 민우를 병원에 데려갔다. 다행히 단순한 감기였지만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이상했다. 혹시 이 아이 출생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료보험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출생 신고. 서아는 얼버무리며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살 아이의 출생 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날 밤 나는 서아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준혁이 밖에 나간 사이였다. 서아와 준혁이 언제 만났느냐고 물었을 때 서아는 2년 전쯤이라고 주저스럽게 답했다. 그럼 민우는 언제 태어났느냐고 물으니 3년 전이라고 했다. 계산이 안 맞았다. 민우가 3살인데 부모가 2년 전에 만났다고. 내가 솔직히 말해달라며 민우 아빠가 정말 준혁이냐고 물었을 때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말을 더듬거리며 자신은 그냥이라고 하려는 순간 준혁이 돌아왔다. 그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준혁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별거 아니라며 그냥 며느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서아는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준혁은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우가 감기 때문에 며칠간 밤에 잠을 설치면서 나는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다가 준혁의 방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또 그 신비한 전화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렸다. 서아가 실수했다며 아이 때문에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알겠다며 좀 더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마무리? 무엇을 마무리한다는 거지? 그가 민우는 어떻게 하느냐며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우를 어떻게 한다고? 마치 민우가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내가 진실을 알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다고 했다. 진실을 알면 어쩔 수 없다고? 무슨 뜻이지? 나는 황급히 내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갔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제 확신이 섰다. 뭔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고 나는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준혁이 외출한 사이에 그의 방을 뒤져봤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내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의 가방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다. 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서류, 재산양도 계약서 초안,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호자란에 아들 서준혁이라고 되어 있었다. 진단명은 중증 우울증 및 망상 장애였다. 내가 미쳤다는 진단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메모였다. 어머니 사망 시 모든 재산 상속. 정신병 판정으로 유언장 무효화 가능. 이 모든 것이 내 재산을 노린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류를 보다가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류의 날짜가 남편이 사망하기 전이었다. 즉,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설마 남편의 죽음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언제 돌아왔는지 문 뒤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변해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황급히 서류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내가 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혁이 문을 닫고 내게 다가왔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차가운 미소가 사라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게 중요하냐며 어차피 곧 끝날 일이라고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 남자는 완전한 타인이었다. 그가 자신의 계획은 완벽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사고도 아들로서의 등장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고 했다. 남편의 사고도 계획이었다고? 남편을 죽인 것도 이 남자였다는 말인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태연하게 돈이라고 답했다. 간단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해서 계획을 앞당겨야겠다고 말했다. 그가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주사기였다. 이걸 맞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사람들은 슬픔에 겨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쌍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민우와 서하도 계획의 일부였다. 내게 가족이라는 환상을 주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럼 민우는 서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을 때 그는 서하는 자신의 공범이라며 돈을 나눠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민우는 글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 순수한 아이를?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폭발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모성 본능이었다.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민우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었다. 내가 민우는 건드리지 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다. 그는 건드린다고 누가 말했냐며 비웃었다. 하지만 내가 사라지면 민우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라고 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악마 같았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준혁이 주사기를 든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민우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잠에서 깨어 엄마를 찾는 모양이었다. 그 순간 준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게 변했다. 아이를 보자 그는 주사기를 든 손을 뒤로 숨겼다. 준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방으로 가서 자라고 했지만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무서운 꿈을 꿨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민우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준혁이 주사기를 든 채로 망설이고 있었다. 아이 앞에서는 아무래도 행동하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나는 민우를 안고 내 방으로 향했다. 준혁이 따라오려 했지만 민우가 있어서 쉽게 행동하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경고였다. 내 방에서 민우를 재우면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있나? 그 서류들도 준혁이 이미 치워버렸을 것이다. 민우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서하와 준혁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하가 계획을 바꿔야 한다며 너무 위험해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순수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계산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준혁은 괜찮다며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하가 민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원래 계획대로 하자며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냉혹하게 말했다. 원래 계획? 민우에게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거지? 그때 서하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민우는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정말 없앨 거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친아들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며 이미 이용할 만큼 이용했다고 대답했다. 서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다.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했지만 준혁은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며 계획을 망치고 싶냐고 윽박질렀다. 그 순간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서하가 민우의 진짜 엄마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수한 아이마저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들린 대화였다.
서하가 정말로 내가 그들을 의심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준혁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내일이면 끝이라고 답했다. 서하가 주저하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물었을 때 준혁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냐며 이미 남편도 죽였다고 말했다. 남편도 죽였다고? 역시 남편의 사고도 이들의 짓이었다. 서하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내가 계속 아들을 찾아다니니까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준혁은 그러니까 제거한 거라며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내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남편이 진실을 눈치채기 시작해서 죽였다는 말인가? 서하가 다시 한번 민우는 정말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애원하듯 말했을 때 준혁은 그래서 뭐냐며 이미 3년 동안 이용했다고 답했다. 내가 손자를 보고 완전히 믿게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냐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민우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기 위한 도구였다. 할머니가 손자를 보면 의심을 풀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하에게는 진짜 모성애가 있었고 그것이 계획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준혁이 서하에게 민우를 데리고 먼저 떠나라고 지시했다. 어차피 내일 일이 끝나면 만날 수 없게 될 테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서하가 정말 민우를 살려주겠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약속한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민우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비록 내 진짜 손자는 아니지만 이 순수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임무인 것 같았다. 새벽 4시쯤 서하가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서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보이고 있었다. 서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하다며 민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녀도 준혁이 민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말했다. 서하가 더욱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돈만 생각했지만 민우를 낳고 3년 동안 키우면서 이 아이가 정말 소중해졌다는 것이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가담했느냐고 물었을 때 서하는 자신이 너무 가난했다고 답했다. 민우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갔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다. 서하의 고백이 계속됐다. 그때 준혁을 만났는데 그가 자신과 민우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자신도 속은 거였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서하가 민우를 바라보며 부탁했다. 민우와 함께 도망가 달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준혁을 막을 테니까 내가 민우를 데리고 도망가 달라고 했다. 나는 놀라서 서하는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서하는 자신은 저지른 죄를 갚아야 한다며 남편을 죽이는데 가담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답했다. 그때 민우가 잠에서 깼다. 민우가 엄마가 왜 우느냐고 물으며 다가와서 작은 손으로 서하의 눈물을 닦아줬다. 서하는 아이를 안으며 괜찮다고 달랬다. 그리고 민우에게 할머니가 민우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민우는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내게 달려와 안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가 내게 전하려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은 바로 이 순수한 아이라는 것을. 나는 서아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민우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서아도 새로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했다. 서아의 눈에 희망이 스며들며 정말 괜찮을지 물었다. 나는 괜찮다며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준혁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준혁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을 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민우를 더 꽉 안았다. 서아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벽에 등을 기댔다. 준혁의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훑어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아들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냉혹한 범죄자만이 남아있었다. 서아에게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고 차갑게 말했다. 민우와 함께 도망가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투였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준혁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앞에 있는 이 순수한 아이야말로 내가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었다. 준혁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려는 순간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웃들이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외쳤다. 순간 준혁이 당황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하라며 위협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멀리서 이웃집 불빛이 켜지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나오는 소리도 들렸다. 준혁은 상황이 틀어진 것을 깨닫고 망설이기 시작했다. 그때 서아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가 준혁의 팔을 잡으며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민우는 자신의 아이이고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다고 외쳤다. 서아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강인함이 섞여 있었다. 준혁이 서아를 밀치며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민우에게 다가와서 아이를 내 품에서 받아 안았다. 그리고 나에게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우리는 준혁이 재정비하기 전에 황급히 집을 나섰다. 이웃들이 몇 명 나와 있었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 준혁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고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전문가였다.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노려서 가짜 자식 행세를 하며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내 남편의 죽음도 재수사하겠다고 했다.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채기 시작해서 제거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혁의 정체였다. 그는 내 진짜 아들이 전혀 아니었다. 심지어 나이도 25살이 아니라 30대 중반이었다.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을 바꾸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내 가족사를 파악한 후 접근한 것이었다. 내가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의 모습을 연구해서 그와 비슷하게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 절망감을 이용해서 완벽한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다. 서아도 처음에는 공범이었지만
민우를 낳고 키우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내가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나는 이상하게 평안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은 가짜였지만 대신 진짜 가족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민우와 서아였다. 서아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준혁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고 증언하겠다고 했다. 그 대신 민우만은 안전한 곳에서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서아에게 말했다. 민우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진짜 가족이 필요하다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했다. 몇 달 후 재판이 끝났다. 준혁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남편의 죽음도 고의적인 살인으로 밝혀졌다. 서아는 자수와 협조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서아와 민우 그리고 나.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진짜 가족처럼 살기 시작했다. 서아는 정식으로 직장을 구했고 나는 민우를 돌보며 진짜 할머니 역할을 했다. 민우는 날마다 자라면서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어느 날 민우가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왜 가끔 슬퍼하냐고, 혹시 자신들 때문이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민우를 안으며 말했다. 슬픈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고. 정말 그랬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얻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다. 서아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노력했고 진짜 딸처럼 나를 챙겨줬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서아가 내게 말했다. 준혁을 만나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가 있다고 했다. 내 진짜 아들에 대한 단서였다. 10년 전 실종된 아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찾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할지 만나고 싶어 할지는 모른다고 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정말로 내 진짜 아들을 찾아야 할까? 지금 이 행복을 깨트릴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분명했다. 나는 서아에게 말했다. 찾지 않겠다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진짜라고.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서아가 놀란 표정으로 정말 괜찮냐고 물었을 때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괜찮다고, 이것이 내가 원했던 가족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다. 민우는 날마다 자라며 내게 기쁨을 주었다. 서아는 과거의 잘못을 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갔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어떤 날은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고 잃어버린 아들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그 슬픔마저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민우가 내게 전해준 메시지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평생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리고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놓아주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1년 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서아는 민우 아빠 얘기는 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다. 민우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가끔 민우가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서하와 나는 함께 답했다. 아빠는 멀리 있지만 민우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은 할머니와 엄마가 민우를 더 많이 사랑해주겠다고. 민우는 그 답에 만족하며 우리에게 안겼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짜 메시지는 민우가 아니라 이 모든 시련이 내게 전해준 것이었다. 상실의 아픔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사랑과 용서는 기억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가족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